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연말답게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골라왔습니다. 2007년 이후 매해 연말이 되면 뉴욕시에는 특별한 지하철이 등장합니다. 홀리데이 노스텔지아 라이즈라고 하는 연말 연휴의 복고풍 지하철,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신형 지하철이 아닌 1900년대 초반 뉴욕에서 사용되던 예전 지하철을 운행하는 겁니다. 약 8량으로 구성된 이 지하철은 뉴욕 교통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실제로 뉴욕에서 쓰였던 지하철이라는데요. 시대별로 다른 칸을 이어서 연말이 되면 일요일마다 운행을 한다고 하네요. 가장 오래된 칸은 1930년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분을 느끼고자 일부 승객들은 1930년대 의상을 입고 지하철에 오르기도 한다고요. 뉴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지하철. 사실 영국 런던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보스턴과 시카고 다음으로 뉴욕에 생겼습니다. 당시만 해도 걸어서 직장을 가는 것이 흔했는데 지하철의 건설로 많은 뉴요커들의 삶과 주거가 달라졌습니다. 부유한 교회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도시의 개토가 심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교통혁명이 일어납니다. 연말까지 운행되는 특별한 지하철. 우리도 한번 그런 이벤트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요? 네,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등판과 함께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 사이다에서 사우나로 바뀌었어요. 글쎄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네, 사이다가 조금 진부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갖고. 네, 그렇죠. 많이 진부하고요. 네. 저는 요즘 매일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나가 더 필요하신. 좋지래요. 네. 양머리 수건이라도 한번 할 걸 그랬네요. 글쎄 말입니다. 사우나에서 방송해도 아주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의원님하고 사우나에서 같이 방송을 해요. 아이고, 예, 이렇게. 그럼 찜질방. 예, 찜질방 좋습니다. 네, 양머리로 이렇게 해갖고서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네.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이 됐어요. 네. 의견하셨어요? 아니요, 얘기는 못했죠. 제가 남의 당 네. 사정까지 어떻게 별 관심이 알겠습니까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주류 네네. 또 호남 출신이 이렇게 원내대표가 되리라고는 선뜻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보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또 한편 기대감도 갖게 됐는데 오늘 하루만 해도 몇 번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지 지금도 기대를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감이 안 섭니다. 지금 속보로는 일단은 예산 처리를 하고 네. 이제 예산안을 보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겠다. 그게 아예 좀, 막힌 건 아니잖아요. 아예. 아니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산안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마 독촉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올해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에 빨리 숟가락 하나라도 얹어서 예산 처리하고 지역구에다 플랜카드 대대적으로 내걸어야 네네. 되잖아요. 지금 예산안에 이렇게 부실 심사하고 자기가 예산 다 딴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의정보고서 뿌리고 네. 플랜카드 걸어야 되는데 이게 총선의 실탄인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예산안까지도 이렇게 마비돼 있다는 건 속으로 가슴 쓰리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류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 보이는 겁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내일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하자 이렇게 네. 신임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지금 오후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그것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결론 안 내렸잖아요. 아직 안 내린 거예요? 아직 안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지 말지도 보류한다. 그러니까 예산안 보고 지금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안 그거는 하고. 예. 그건 하고 싶은 거니까 하겠죠. 예산이 네. 여당에 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 정부 예산 돈 벌어주는 거예요? 자기들 예산 걸려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산안 처리한 거를 되게 여당에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속사정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은 빼고 얘기해야 돼요. 나머지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인데 되게 뭐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단은 이번 정기국회는 안 상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임시국회로 이걸 갖고 들어갔는데 네네. 결국은 내일 본회의에서도 이게 상정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4+1 회담 얘기했던 또 그거는 또 뭐냐. 아니 원래 오늘 상정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전혀 다른 두 개의 그 세계에 동시에 발을 걸쳐놓고 있어요. 4+1 얘기할 때는 분명히 오늘 예산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한다 이랬는데 오후가 되니까 아니거든. 네, 바뀌거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상대하는 민주당하고 4+1 회의에 들어온 민주당이 같은 민주당이냐. 이것도 저는 헷갈려요. 네, 아마 이제 제1야당하고 이렇게 협의 없이 선거법을 통과시키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합의 처리를 하자는 기류와 네. 합의는 다 틀렸다. 자유한국당 기다릴 필요 없다. 4+1로 가자.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가 동시에 민주당에서 나온다는 거는 참으로 저희로서도 기이합니다. 주로 합의파는 이해찬 당대표 네. 쪽이고 4+1은 주로 이인영 대표가 많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갈려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4+1 회담에 정의당이 나가지만은 어떨 때는 이 4+1 회담이 자유한국당을 원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그 카드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가질 그럼 때가 정의당 있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오늘 심 대표가 심상정 대표가 네. 그런데 오늘 또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니 둘 다 심 대표라 그래서 앞으로 방송에서는 좀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듣는 청취자 헷갈려요. 그런데 심상정 대표는 오늘 내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안 한다는 데 대해 가지고 상당히 격분해가지고 그러셨구나. 그 서운한 이야기를 지금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총선이 아마 이제 후보 등록일이 1월 17일인가요? 12월 17일 날 12월 그러니까 17일, 12월 17일. 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예비 후보 등록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급한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는 게 네. 지금 경악스러운 건데 자 제가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출마하려는 네. 신인이에요. 근데 내가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는 거 어떻게 아니에요? 조정될지 몰라요. 그다음에 선거의 룰을 몰라요.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거의 룰이 짜여져야 네. 예, 뭐 석패율이 어떻고 뭐 연동형이 어떻고 지역구에 출마하더라도 관계 있으니까 이렇게 게임이 운영되는구나.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번에 패스트트랙이 지역구의 대폭 조정을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250대 50 간다는 얘기. 네.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예, 얘기 솔솔 그것도 나와요. 역시 소화 안 되는 얘기인데 네네. 지금 말하자면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파 네. 이해찬 대표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50 지역구 대 50석 연동형 네. 비례대표를 하고 그 50석 중에 절반인 25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는 이런 안을 자유한국당하고 수정안으로 내서 협의해 보겠다는 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정의당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그런데 네. 물론 그것도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선거법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지금 선거법엔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얻게 돼 있거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를. 근데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변화혁신, 대한신당, 또 우리공화당 네. 이런 등등의 군소정당들이 지금 자고 일어나면 당 하나씩 생기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당 쪼개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고. 우리나라 만들려고 이분당이라고. 예, 그리고 뭐 지역당, 이념당 다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5석이라는 매우 소수의 연동형 비례 제도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느 당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데다가 민주당 쪽의 일각에서는 그 25석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숫자가 작아지니까 나눌 의석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원내 연동형 비례를 가져가는 정당의 조건을 정당 지지율 5% 이상으로 5% 상향 조정하자. 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판도가 바뀌는 5%는 겁니다. 좀 높은데. 예, 좀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돌아가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차이,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정치판 자체가 달라지는
어떤 그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 당의 득실 계산이 거의 마비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계속 긴장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언제 그렇죠. 어디서 이제 무슨 일이 당락으로 만들어질까.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왜 연동형 비례대를 도입하자고 한 거냐? 그건 정치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 약자들이 정치를 쉽게 자기를 대의할 수 있는 후보를 보내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지. 이게 원래 정의당 잘 되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득은 정의당이 제일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거야 이제 그 교섭단체 아닌 정당 중에 우리가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네. 그러나 이게 정의당 잘 되자고 시작한 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선거법 개혁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민주노동당이 있었지만은 그 한 당을 위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두 분은 이제 지역주의도 좀 극복하고자 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이라는 거는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을 걸고 설령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법을 개혁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열정이 강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지역주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도 입으시고 또 네. 속상한 일도 많으셨고 그래갖고 그 부분에 굉장히 의지가 있으셨다는 거는 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하죠. 근데 네. 어쨌든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되면 뭔가 좀 결론이 나겠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민주당에다가 진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하고 얘기했던 것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또 협의했다는 것이 얼마나 갭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정치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자꾸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 저 자유한국당 맨날 밖에 나가서 저 단식하고 천막치고 그러는데 뭐 하부에 좀 면연하지 말고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다. 그리고 욕 먹으면서 가는 거다. 이제 저 마지막 깔딱고개 하나 넘었는데 네. 우리가 같이 험한 줄령 넘을 테니까 이제 이 고개 넘자.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자.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네. 네. 이 얘기 꼭 여쭤봐야 돼요. 북한 이야기. 네. 또 우리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뭐 전문가라고 해서 뭐 요즘 뭐 이런 정세에 가지고 다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 북미 간에 오고 가는 말들 보면 차마 그냥 그대로 방송에서 옮기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지금 뭐 2017년 재래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뭐 또다시 평화의 촛불이 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전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난 2년간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촉발한 어떤 네. 그 평화의 어떤 계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환호하고 또 응원하면서 그 한반도 평화가 못마땅한 아베 총리도 한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까지 모색할 정도로 그렇게 판을 크게 벌려와서 이 평화가 주도권을 행사했던 이 어려운 고난의 인연을 이제 미국의 셈법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북한이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해서 또 판을 깨버리면 이건 평화를 염원했던 우리 정말 국민들과 민족의 어떤 가슴에 멍이 드는 건데 정말 이렇게 쉽게 깨져서는 안 된다는 근데 안타까움을.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혹시? 일단은 뭐 예정된 트랙으로는 가고 있죠. 네. 북한은 위신의 정치를 중요시하는 네네. 나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협상 시한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건 국가의 정책이고 지도자의 교식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ICBM 실험이 있을까요? 고체 연료를 활용한? 일단은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 시험이라든지. 또는 7차 핵실험 징후라든지 이쯤 되면 많이 나가는 거지만 7차 핵실험을 할 수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지금 많이 무너졌다던데. 그러니까 풍계리의 핵실험장은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만. 근데 지방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갖고 더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북한이 여하히 준비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이제 그런 실험들이 재개되는 징후만 보여도 국제 정세는 크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한다면 하겠죠.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쉽게 깨지는 평화의 그 판이라면 우리는 과연 왜 그 동안에 그 고생을 했는가? 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자칫하면 북풍 선거가 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지율을 견인하는 축은 역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촉진하였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평가를 못 받는다면 내년 선거에서도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평화를 외쳤던 그 정당들의 이 정치 환경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12월에 뭐가 하나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 물론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가장 빛나는 합의는 항상 위기 속에서 나왔어요. 네네. 94년 제네바 합의도 그 전쟁 위기 속에서 나온 거고 또 그 2006년에 그 이제 그 5차 6자 회담 열리면서 이듬해 그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는 것도 그 핵실험과 방콕의 델타 아시아 은행 그 규제로 인한 어떤 가장 극심한 위기 속에서 나온 성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는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논리를 초월해서 가장 어떤 첨예한 위기 속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은 나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한반도의 그동안 기나긴 어떤 북핵 위기 속에서 성과를 만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그 기대와 염원이 계속 더 강화가 된다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입장도 못 내셨는데 그럴 게 아니라 연말에 내가 집무실을 판문점으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끝장을 보겠다. 뭔가 이렇게 좀 결기를 내보이고 마지막 어떤 평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은 그래도 희망은 남아 있다. 무언가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뭐 별로 제 말에 공감을 안 하시는 눈치. 워낙에 힘든 상황이래 갖고 지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사실 외교적인 관례상 누가 먼저 전화를 했다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 미리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전화를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뭔가 좀 하여튼 좀 위급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뭔가를 하려고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북한이 들어야 말이죠. 지금 뭐 말만 하면 저기 미국의 정찰기가 뭐 위치 발신기 다 켜놓고 뭐 할 일이 없어 정찰을 왔겠습니까? 요새 많이 오더라고요. 또 뭔가 징후를 다 보고 북한도 보고 방위비 분담금도 올리고 두루두루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온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는 당장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닐지라도 전략 자산을 뭐 대거 전개를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이 이제 판을 깨는 양상으로 나온다면은 한미 군사 연습을 대규모로 재개하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런 유의 대책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또 반발하는 것이죠. 자꾸 이제 긴장 상태가 그것이 올라가게 되는. 우리한테는 당장 서해라든가 MDL 그 휴전선 일대라든가 최근에 동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그 사방팔방이 다 이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꾸 모셔야겠습니다. 뭐 매주 새로운 얘기들이 북한발 나오고 있어갖고요. 네, 자주 나오셔갖고 또 이야기 좀 답답한 속도 털어놓으시고 또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네, 오늘 좀 풀립니다. 풀리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사우나 푹 사우나하고 가시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의 인재 영입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봉의 서너 배를 제시하고 또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의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데요. 중국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 공세로 미래 유력 산업으로 불리죠. 네, 배터리 산업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배경과 해결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재 유출 사실은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좀 기소를 가져가는 방식인 거잖아요. 뭐 M&A라든지 뭐 인수합병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인재 유출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로 선업의 연봉을 주는 건가요? 네, 일단은 계약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실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보면 중국의 배터리 업계 1위 CAT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올해 한국인 인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가 얼마를 받든 한국에서 받던 연봉에 무조건 곱하기 3 혹은 곱하기 4를 주겠다. 일단 사람이 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 같은 회사도 2017년 기준으로 연봉은 당연히 선업해 주고 성과급의 보너스에
차 주고 집 주고 애들 교육비까지 해결한다. 우와. 이 정도 조건이면 사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인 헝다에서도 네네.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시작 단계부터 한 8천여 명을 글로벌 시장에서 뽑아가거든요. 8천여 명을요? 네,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왜 미국에서도 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면 글로벌 연구 센터들이 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이 뽑아가는 인력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시장을 열면 보통 뭐 8천 명, 10,000명씩 뽑아가는 거예요. 우와. 여기에서 특히 한국, 일본, 독일 인재 특별히 우대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사실 배터리 이런 쪽은 최근 들어서 더욱 부각이 되는 거지만 네. 항공업계에서 그 베테랑 기장을 빼간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네, 기장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실력이 숙련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전 단계에서 민항사의 기장들의 경우에도 군에서 맞아요. 굉장히 네네. 오랫동안 큰 돈을 들여서 인력을 키웠는데 민간으로 간다. 여기도 문제였는데 민간에서 일하던 국내 이 기장들이 중국의 몇 배의 연봉을 받고 넘어간다. 이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해서 그 항공업계에서도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만 최소 370여 명이 중국 항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군요. 이 정도면 사실 기장들 사이에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제 배터리 산업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반도체 업계에서도 비슷했잖아요. 특히 반도체는 뭐 중국이 아주 주력하는 산업 중에 하나고. 그렇죠. 이게 중국에서 왜 자꾸 인재들을 빼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특히 한국의 인재들을 탐내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머리 좋고 기술 수준이 높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고도화 전략, 미국과 궁극적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그 중국 제조 2025 있잖아요. 네네. 그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중국에서 아직까지 자체 조달로는 부족한 고급 인력을 외부에서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이 될 인재들을 특히 한국에서 빼가려고 하는 건데 네. 예컨대 이런 식의 혜택을 줍니다. 해외 박사급 연구자나 글로벌 기업의 임원급 인사들에게는 뭐 복수 비자도 주고 퇴직금,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집, 차, 아이들 교육비, 뭐 노후까지 보장한다 이런 옵션도 있고요. 노후까지요?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복지 혜택을 주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이 반도체, 중국이 우리나라 따라오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야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내가 경력을 좀 쌓았다 하면 뭐 영입 1순위입니다. 아하. 지난 4월에는 그래서 중국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가 채용 공고를 내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내용을 밝히냐면 10년 이상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일한 분들 특별히 우대합니다. 아하.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중국이 얼마나 한국의 인재들을 탐내고 있는가를 정리한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인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국, 인재의 블랙홀. 인재 블랙홀. 전 세계의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중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또 꼼수를 쓰는 게 뭐냐면 왜 그 첨단 산업의 경우에는 동종업종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네, 기간이나 맞아요. 조항이 네, 있잖아요. 요걸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부동산 그룹인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헝다. 자동차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러면 자동차 회사로 취업시키는 게 아니라 부동산 회사나 부동산으로? 관련 자회사로 취업을 시켜서 실제로 일은 그 분야 일을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인재들 빼가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새 미국이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후젠지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소송을 걸어갖고 승소했거든요. 네. 그리고 M&A도 예전같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고,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미국의 유수한 어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학생들, 특히 공대 이런 네. 데는 중국 학생들 잘 안 뽑으니까 거기서 또 얻어갈 수 있는 기술이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편법이라면 편법인데 이런 방법을 써갖고 기술을 취득하는 뭐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좀 걱정되는 거 아닌가요? 배터리 산업 뭐 앞으로 이제 미래의 유력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배터리 산업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모터쇼 같은 데서 전기차 혹은 그 하이브리드 차 보신 분들은 뭐 보셨겠지만 이 보닛을 열면
엔진 이게 뭐야? 그 복잡하던 자동차 뱃속이 이렇게 텅 심플해져서 비었다며요. 텅 비어 있고 네. 커다란 배터리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훨씬 빠른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 무인차가 주행을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이 자동차가 한번 충전돼서 가는 그 시간, 충전했을 때 배터리 지속 시간 이런 걸로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그렇겠죠. 거예요. 지금 우리 휴대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약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가 오래 가거든요. 타사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잘 만든다는 건 사실 미래 첨단 산업에서 쌀과 같은 걸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오. 이게 지난해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62조 원 규모였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 5년 뒤에는 3배가 넘는 200조 원 가까운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어떤 특정 산업이나 시장이 5년 만에 3배가 넘게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비견할 만한 곳이 있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새벽 배송 시장 정도가 있을 텐데 거기는 아직 흑자를 못 내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 시장은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그야말로 혁신 미래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 산업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서로가 지금 법적 분쟁이 있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은 인재 유출 때문에 서로 간에 법적 분쟁이 있는 건데 그걸 틈을 타 갖고서는 중국이 또 이제 뭐 인재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여기 좀 혼란하잖아요. 네, 좀 혼란스러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7년 5월에 SK 이노베이션이 우리도 이제 열심히 차세대 먹거리로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네. 진출하겠다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 곳은 LG 화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도 2017년 기준으로 이미 따낸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내고도 LG화학이 고심에 빠졌던 게 SK이노베이션의 이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이직을 하기 시작을 하는 LG 거죠. 화학에서 네,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물론 중국이 인재를 영입할 때처럼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뭐 동종업계에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허리가 동강 잘려 나간다. 그러게 100명이나 네. 인재들이 나갔다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신경전이 시작이 됐고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된 신경전이 올해 4월에 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실 양측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가 만나서 단판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뭐 사활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세계 시장에서 내가 1등을 하느냐 이쪽이 1등을 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도 양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폭스바겐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뭐 갈등이 있다 LG화학이. 네. LG화학이 폭스바겐의 그 계약을 따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따냈어요. 그런데 네.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LG화학 것만 받아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받아 쓰는 것도 있는데 LG화학의 주장은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한 배터리로 폭스바겐의 일부를 납품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앞서 제가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송전에서 폭스바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죠. 네네. 당신들이 납품받은 고 배터리에 어떤 기술을 쓰였는지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몰래 가져다 쓴 것은 아닌지 혹시 모르니 자료를 제출해달라 해서 폭스바겐이 1,400쪽에 이르는 자료를 한번 제출했거든요. 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폭스바겐이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아이, 우리한테 왜 이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되게 번거롭게 하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돼서 요 자료는 추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LG화학의 경우에는 그만큼 주요 고객사를 좀 번거롭게 할 만큼 다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그만큼 있는 중요하다는 문제죠. 얘기도 될 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두 회사가 사실 현대하고 기아차의 배터리 공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쪽이 이기게 되면은 다른 쪽이 가진 사업권도 가져가나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에서 소송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줄여서 ITC라는 곳에 제소를 했는데 이쪽에 제소를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미국에 둘 다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양사가. 네. 그렇기도 하고 신속구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특정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쪽에는 만약에 어느 쪽이 한쪽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훔친 것으로 보인다 하면 그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걸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쪽에서 A사이든 B사이든 어느 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면 회사 한 곳은 미국 시장에서 장사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양사가 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정부가 중재를 해라. 우리 기업끼리 싸우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살 뜯어먹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자 그러면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배터리 저희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었었는데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 이게 더 참 5배 줘야 되나요 연봉을? 개인의 선택이라 쉽지는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요. 그 파격적인 조건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1세대 차이나 드림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던 이 연구개발 인재들이 네네. 가서 찬밥 신세가 돼서 유턴한 케이스가 꽤 많거든요. 아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래 일을 해야 하는 그 회사 말고 건너 자회사로 위장 취업을 시킨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A 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B 회사에 취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신 경력과 우리 회사의 업종이 맞지 않는다. 이런 그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가 이렇게 보내놓고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입증할 방법이 없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 현행법의 어떤 틈을 보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피차 소송당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리 구제가 좀 어렵다고 하고요. 보통은 3년에서 5년 정도 현지 체류를 예상을 하고 온 가족이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계약이 단발로 끝나거나 임시 계약직이거나 프로젝트성으로 끝나서 내가 아는 것만 소위 단물만 빨리고 나오는 경우에는 이 온 가족이 어찌 보면 인생을 걸고 이주를 했다가 뭐 1년 반 만에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이력이 있으면 국내 기업에 재취업이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뭐 애국심만으로 잡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네. 또 그런 만큼 기업들에서도 우리 인재들한테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어떤 뭐 길이 있다 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돈이든 비전이든 둘 중에 하나는 보여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 먹거리 산업, 배터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인재 영입 공세 그리고 그 배경 또 해결책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도, 인천,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행정,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주차장 역시 폐쇄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등록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제한 제외 또는 유예 대상 차량은 기존에 배포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였죠. 그래미 22번 수상에 빛난 살아있는 전설. 네, 아일랜드의 록밴드 U2가 첫 내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U2의 보컬 보노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서정민 한겨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언제 오나 네. 기다렸잖아요. 이게 몇 년 만이죠? 40년 만인 것 같은데 거의 결성한 지 43년. 43년 그렇죠. 만에. 처음 와. 온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가셨죠 어제 공연? 아, 그럼요. 제가 여기 네. 유튜브 공연을 가려고 몇십 년을 기다렸는데. 몇십 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네. 아 그러셨구나. 제가 표를 알아봤었는데 네네. 그때 네. 좌석표들은 매진이 굉장히 빨리 됐고 네. 스탠딩석들은 좀 남아 있었어요. 네. 그걸 보고 네네. 아 역시 유튜브 팬들은 조금 연령대가 있구나. 그렇죠. 앉는 데를 먼저 채워서 가는구나 스탠딩보다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네. 표 직접 사신 거죠? 사실 요거는 약간 TMI 너무 많은 정보긴 네네네. 한데 제가 얼마 전까지 음악 담당 기자를 하다가 네. 최근에 영화 담당 기자로 바뀌었어요. 아. 음악 담당 기자한테는 프레스석 취재를 위해서 티켓이 나오거든요. 오. 근데 이제 제가 영화 담당 기자로 바뀌었으니까. 아하, 직접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부랴부랴 아. 티켓팅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아, 광클릭이라고. 그때는 못 샀는데 나중에 네네. 취소표가 한두 장씩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걸 잡았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유, 뭐 좋은 공연 보고 오셨던 것 같은데 원래 유튜브 공연이 대단하기로 소문이 났거든요. 라이브가 진짜 기가 막힌다. 그렇죠. 뭐 사운드, 무대 연출 정말 환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도 이제 영상으로 본 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막. 근데 어땠어요? 서울 공연도 그랬나요? 와, 사실 우리나라에 가왕 조용필마저 공연 때 네. 유투의 공연을 내가 연구한다. 왜냐하면 무대 연출, 아. 무대 장비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역시 대단하구나. 무대 장비와 음향은 물론 좀 아쉬웠어요. 고척돔이라는 고척돔이 원래 공간이 조금 아쉬워요. 음향 맞아요.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무대 장비 그 뒤에 특히 초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했거든요. 길이가 무려 가로 61m, 세로 14m니까요. 우와. 저는 사실 맨 꼭대기층에서 봤는데도 네네네. 화면이 정말 잘 보이고 네. 거기에 압도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막 조슈아 트리 막 이렇게 그림 막 이렇게 그려져 그렇죠. 있고. 무대 앞으로는 조슈아 트리 그 사막에 있는 나무잖아요. 네네네. 그 모양으로 돌출 무대를 또 만들어갖고 이야. 위에서 보면 정말 3차원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무대 전체가. 그렇군요. 네. 지금 황정우님께서 네네. 지난번 이브닝 쇼에서 틀어줬던 U2의 노래 두 곡이 네. 어제 공연에서 첫 곡과 마지막 곡을 장식했어요.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하고 네. 네. 원 제가 그걸 보내드렸거든요. 틀었군요. 네. 제가 좋아해서 또 워낙 의미도 많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틀어드렸는데 뭐 당연히 그 곡이야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곡이고 그럼요. 또 의미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떼창 네. 우리도 이제 한국 팬들하면 떼창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나왔나요? 당연히 이제 네네. 아까 말씀하신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라든지 원 그다음에 네. 위도우 위다우츠 아 그건 뭐 네. 대표적인 히트곡이 나올 때는 네네. 떼창이 쫙 이루어졌고요. 떼창하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이번에는 저 스마트폰 플래시를 다 켜갖고 이거 막 손을 흔들면서 네네. 그래서 코러스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네네네. 제가 지금 하고 뭐 겨울왕국 그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부르진 않을까. 하여튼 노래마다 나오는 네. 코러스를 다 같이 따라 불러서 정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U2를 사실은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세대는 잘 알죠. 뭐 저도 그렇죠. 뭐 굉장히 좋아했었던 네네. 밴드고 근데 네.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요새 사실은 20대, 30대들은 유튜브보다는 콜드플레이를 그렇죠. 훨씬 더 좋아하고 네. 많이 알죠. 네, 머른 5라든지 그렇죠. 뭐 콜드플레이라든지 네. 뭐 이런 밴드들 뭐 오아시스라든지 좋아하는데 음. 글쎄 좀 설명을 좀 이런 밴드다. U2는 이런 밴드다. 뭐 이렇게 좀 규명할 수 있을까요? 정의. U2는요. 네. 음악적으로도 대단한 성취를 이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안에 가사를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보컬리스트 보노가 뭐 사회 운동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전 세계에 목소리를 전하는 그런 밴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공연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흥행을 올린 그런 밴드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U2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거죠. 네, 지금 투어 이름이 이제 조슈아 트리 그렇죠. 2019 조슈아 트리 투어 뭐 2019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조슈아 트리가 정말 유명한 앨범이죠. 맞습니다. 네, 정규 5집 앨범. 5집이에요. 5집. 전 네. 사실 6집도 좋아했어요. 주로파. 그렇죠. 되게 사실은 좋아했었어요. U2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거예요? 네, 주로파 좋아하면? 네. 악퉁 베이비를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조슈아 트리하고 이 앨범이 나온 게 1987년이에요.
이 당시에 맞아요. 사실 그 U2가 그 전에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로 이제 이름을 네네네. 알리긴 했는데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 반열에 올린 앨범이 바로 이 조슈아 앨범입니다. 트리.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는 곡이 뭐 With or Without You가 있고 그리고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었죠.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라고 네네. 길지만 그렇죠. 네, 그 노래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 두 곡이 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맞아요. With or Without You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라디오에서 네, 이렇게 틀어주고 있는 노래 네. 중에 하나죠. 막 사랑 고백하는 그런. 근데 사실은 이게 보노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지은 곡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약간 좀 고뇌하면서 네.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러면서 약간 맞나요? 아, 제목도 약간 그렇잖아요. 위드 위다지 네가 나랑 같이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약간 그렇게 해서 이 노래 가사는 사실은 약간 모호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건지 네, 맞아요. 아니, 그 고뇌를 담은 건지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러브송 같은데 사실은 지을 때 딴 생각하고 지은 곡들이 있어요. 뭐 스팅 같은 경우도 네네. 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듣는 노래 있잖아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제목이 Every Breath You Breath You Take. Take. 그게 네. 사실 뭐 너가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랑해서 쫓아가겠어가 아니고 네. 나도 지켜보고 있거든. 약간 스토커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좀 잘못 알려져갖고 네. 뭐 어쨌든 간에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항상 U2가 이제 곡들이 그 사회적인 또 혹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네네. 또 특히 이제 보노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이제 아일랜드 그룹이고 네. 아일랜드가 또 워낙에 정치적인 풍파 속에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 공연에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보노는 늘 반전, 평화, 네. 사랑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노래에 또 담아냅니다. 네. 이번 공연에서요 이 얘기를 했어요. 공연이 펼쳐진 날짜가 12월 8일이었잖아요. 네네. 12월 8일이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기일이에요. 공교롭게도. 몇십 년이죠 벌써 그러면은? 1980년이죠. 네, 80년인가 네, 했던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네네. 존 레논의 기일이기도 하다. 존 레논이 늘 반전, 평화, 아하. 사랑을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걸 늘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반전, 평화 뭐 이런 메시지는 당연히 전했고요. 네. 또 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네네네. 노래를 하면서 뒤에 스크린에 네. 아까 말씀드린 초대형 스크린에 세계 각국의 여성들의 얼굴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 근데 그중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물들이 쫙 나왔는데 대충 꼽아보면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네네. 그다음에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나혜석. 네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나왔고요. 김정수 여사 보러 갔다고 그랬어요. 네, 공연장에 직접 와서 공연 전에도 보노랑 잠깐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포근한 동남풍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네. 스크린에 설리 씨 얼굴이 나와서 설리 씨도 나왔어요. 관중들이 많이 울었다고. 네, 맞습니다. 설리 씨. 그다음에 미투 운동 촉발시킨 서지영 검사도 나오고요. 그래요? 네, 한국 여성들의 얼굴이 그렇게 쭉 나오면서 네네. 뭔가 이제 한국 사실 남녀 평등 문제가 되게 젠더 문제 지금 가장 첨예한 또 그렇죠. 이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열풍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세상을 바꾼 이제 여성들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남녀 평등 그리고 여성들이 좀 단결해서 힘을 내자라고 북돋는 그런 역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썬데이 블러디 썬데이 네. 뭐 워낙에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1972년 1월 네. 30일에 그 아일랜드의 그 런던제리에서 있었던 네. 이제 시위를 하다가 아일랜드 시민들 한 10명인가요? 13명, 14명인가? 몇 명. 4명 네. 정도로 네. 제가 기억하는데 네, 네. 사망했었던 그 이야기를 담은 곡이죠. 그렇죠. 네. 보노가 뭐 아일랜드인으로서 굉장히 이 사건을 네.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뉴스를 보고 난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담은 노래인데요. 이 들어보시면은 드럼 소리가 굉장히 좀 둔탁하면서 툭툭 하면서 굉장히 약간 불길한 느낌을 맞아요. 줍니다. 네. 당시에 당시에 그 긴박한 상황을 음악에 담아낸 거죠.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약간 군화 소리 같다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군인들이 막 몰려온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유명한 곡이죠. 그 외에도 뭐 사회 메시지 담은 U2 노래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원이라는 아. 노래. 네, 원은 독일 통일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 뭔가 이제 갈등, 화합, 평화, 공존 이런 걸 담은 노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이나 뭐 위더 위다우추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뉴 이어스 데이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고요. 다윈사. 네. 프라이드라는 노래도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예. 마틴 루터 킹 목사. 네. 비폭력 저항 운동 이런 메시지도 많고요. 정말 다양해요. 심지어 뭐 영국의 파업 광부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도 있고 마약의 폐해를 노래한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네. 오늘 다 설명을 못해요. 너무 많아서. 예전에 배철수 씨께서 어느 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익스트림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네. 모던 워즈. 예. 근데 익스트림 그룹 사실은 그 그룹도 굉장히 센 음악 많이 했는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들은 발라드 막 러브송 이런 게 많아요. 모던 워즈가 대표적인 너무 네.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뭐 러브송만 부르냐 그래도 락 그룹이 했더니 이제 모던 워즈 부른 그 익스트림에 누노인가요? 누노 베텐코트. 네. 네. 누노가 뭐 모든 그룹이 U2 갔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 러브송도 부르고 네네. 뭐 맨날 U2처럼 뭐 사회 노래만 할 건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보노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오늘. 근데 네. 원래 U2가 공연 가면은 대체로 많이들 만나요 정상들을 그죠? 맞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만났었고 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만났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었어요 보노가. 어제 공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꼬는 그런 영상도 나왔어요. 네. 정말요? 네네네. 그렇구나. 오늘 근데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공연에서 원이란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남북 평화, 반전 평화, 공존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오늘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어요. 남북 평화 메시지를 얘기해줘서 고맙고 또 여성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남녀 평등 메시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그렇죠. 독일에서 이제 만든 곡이고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멤버들끼리 사이가 좀 안 좋아서 해체하냐 마느냐 뭐 맞아요. 했는데 네.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참 쓸데없는 거에 싸우고 갈등하는구나. 그래서 해체 안 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때 지은 곡이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지구상에서 분단된 국가는 사실은 우리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보노나 U2 입장에서는 이제 원이라는 곡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노도 그 전에 어느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원이란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북경훈남님께서 네. 원이 최고죠. 저도 원을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락 에이지스님은 U2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With or Without You죠. 그렇죠. 뭐 이건 뭐 러브송 같아갖고 그래서 들으면 항상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뭐 그런 곡인데 이번에 기회를 놓친 분들 많이 아쉬웠을 텐데 한국에 또 올까요? U2가 어제 공연하면서요. 네. 다음에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뭐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기도 하고요. 네네. 사실 뭐 원이란 노래가 상징적으로 뭐 비무장지대라든지 이런 데서 부르면 더 뜻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남북 평화 무드가 좀 더 무르익으면은 또 와서 그런 좀 꿈 같은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뭐 너무나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은 지구상에서 단 한 번밖에 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끝곡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우민 기자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 역시 그러면 아까 꼭 이 노래를 들어야 된다고 한 곡 바로 원입니다. 네. 끝곡으로 U2의 원 보내드리고요. 어제 공연 못 보신 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다음 기회를 기다려 보시죠. 네, 지금까지 서정민 한겨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릴 것을 약속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